아무튼 11월 3일 방송 해봐야죠. 아, 이번에 의장을 최근에 바꿔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원래 남캐로 맨날 미니미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의장을 조금 꾸며봤는데 19세 포션에다가 깔창까지 껴가지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파트너가 최대 나이일 텐데 앞에 딱 세워두면은 설레는 키 차이 연출. 아무튼 마비노기는 요즘에 이렇게만 하고 놀고 있고 모비딕은 뭐 항상 볼 때마다 어렵죠. 지금이 세 번째 보는 건가? 책 너무 어려워요, 모비딕은. 11월이 밝아서 알라딘도 리뉴얼이 됐고, 그렇죠. 노인과 바다는 참치를 두고 상어와 싸우는 거고, 모비딕이라는 흰 향유고래를 두고 에이헤브가 이제 사냥하러 나서는 그거를 이스마엘이라는 방랑자 관점에서 이제 서술하는 거죠. 둘 다 문장도 좋고 내용도 재미없진 않아요. 그 벽돌책이라 쉽지가 않은데 특히 그래도 노인과 바다는 뭔가 좀 일정한 패턴의 그런 서술이라면 그 모비딕은 뭐라 그럴까 소설처럼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희곡으로도 나왔다가 독백으로 나왔다가 막 좀 왔다 갔다 해요. 형식 자체가 허먼 멜빌이 좀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책이라서 그래서 그것도 좀 내면의 그 철학을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처음 읽으면은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주제 자체가 워낙 포경을 주제로 하는데 그게 그냥 배경만 고래잡이고 이게 아니라 진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뱃사람 생활을 디테일하게 설명한다가 종교적인 것도 섞여 있고 그래갖고 좀 쉽지 않더라고. 그나마 지금 읽는 거는 청소년 그 시리즈? 작가 정신에서 청소년 시리즈로 출간한 거를 읽어서 어 열린 책들 걸로 읽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번역이나 뭐 문장이나 이런 게 또 보조로 일러스트도 껴있어서 두꺼워도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하지 않나. 워낙 모비딕이 유명하니까. 저는 예전에 원래 고래를 관심이 없다가 모비딕 읽고 나서 한때 고래에 푹 빠져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모비딕이 엄청 매력 있는 고래다. 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았어. 한, 열 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름 8월 이후에 9월 달에 거의 게임에 미쳐 살아가지고 그때 마비노기 복귀하면서 마비노기에 미쳐 살아가지고 책을 거의 안 읽어서 그리고 이제 독서 방송 할 때만 책을 읽고 그 외에는 블로그 작업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공부하거나 또 아니면은 뭐 동영상 이제 영상 편집하면서 뭐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 진짜 이 조심해야 돼요. 이가 진짜 오복 중에 괜히 하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이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저도 고생을 했었고 세 달 정도 됐으면은 와 킹란이 수술까지 해야 될 정도로 고생하셨네요. 잘 버티셨습니다. 엄청 고생하셨어. 맞아 일정대로만 되면은 생각대로만 된다면 정말 사는 게 쉬울 텐데 그게 아니어서 또 다이나믹하고 그런 거죠 뭐. 아유 진짜 고생하셨네요. 마음고생도 하고 몸고생도 하고
심신이 너덜너덜 해질 뻔하셨어요. 26년 달력이 나왔네, 11월로. 근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건강이랑 교환했다고 생각하면, 좀, 원래는 미래에도 아플 거를 이제 돈 지불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미래에는 덜 아픈 거니까. 진짜 그 신경까지 건드리면 진짜 못 참죠, 그거. 뭐 밥도 못 먹는데. 이게, 이가 아프면은, 사실 아픈 거는, 뭐, 고통의 역치를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버틸 수 있겠는데, 이게, 이가 아프면 먹을 걸 못 먹잖아. 저는 그게 제일 괴롭더라고. 이가 아프면은, 진짜 자유롭게 못 먹는다는 거? 뭔가 자유롭게 먹을 수 없으면은, 진짜, 삶의 낙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그게 제일 고통스러워. 물론, 그렇게 못 먹으면은, 플러스로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고, 삶이 너무 힘들어져, 못 먹는 거. 책은 뭐, 저번 달이랑 별로 바뀐 건 없고, 달력기 이제 11월에 사은품 굿즈로 나왔는데, 사실 달력은 거의 이거 쓰질 않아서, 앞에 놓으면 이쁘긴 한데, 뭐, 보통 네이버 캘린더, 구글 캘린더, 이제 요런 거 쓰니까 굳이 달력은 이렇게 매력적인 상품은 아니에요. 피너츠가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요런 거는 그림이 이렇게 좀 이쁘면, 그니까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요런 거 그림이 이쁘면은 그냥 그림 전시하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보면 좋은 거지. 달력은 굳이, 인력. 인력도 괜찮긴 한데.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26년도를 겨냥을 한 거잖아. 26년이 지나면은 요일이 안 맞으니까 되게 이렇게 좀 뭔가임. 귀엽긴 하네. 뭔가 이런 굿즈도 실용성이 너무 없으면은 별로 안 땡기는 것 같아. 달력은 뭐 날짜만 볼 수 있으면 되니까, 스케줄 체크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요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다이어리. 다이어리는, 이건 또 아까 얘기했던 거랑은 조금 모순적인 거지만, 다이어리는 쓸모가 없어도 갖고 싶어. 필기구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필기구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노트 욕심, 그다음에 뭐 볼펜, 샤프 이런 거 욕심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다이어리는 잘 쓰지도 않는데, 이런 거 있으면 갖고 싶어요. 스케줄러 쓰지도 않는데, 그래도 뭔가 가지고 있으면은 괜히 뿌듯한? 와, 이것도 이쁘다. 이런 거 보면은 이뻐서. 근데 이게 지금의 소비하는 계층은 대부분이 이제 저희 세대, 이제 뭐 지금 말하면 밀레니얼 세대가 거의 소비 계층의 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자체가 아날로그랑 디지털 경계에 있어서, 실용적으로는 디지털을 쓰지만, 이제 감성적으로는 또 아날로그를 놓지 못하는? 전 이런 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가 생산 인구에서 밀려나지 않는 이상은 이 아날로그 감성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보통 G세대, 디지털 세대는 요즘에 뭐라고 하지? 알파 세대? 알파 세대가 00년대 이후였나? 뭐 몇 년도, 10년도 이후인가? 알파 세대가 뭐 그쯤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태어날 때부터 이제 호노사피엔스 유행했을 때, 이 호노사피엔스라는 책, 이 책이 떴을 때가 이제 그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이제 디지털을 접하는, 그래서 이 세대부터가 거의 알파라 그러는 것 같고, 한 00년생부터가 G세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 세대 구분이 이게 뭘 기준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97년도부터 이 12년도라고 하네요. G세대는. G세대는 이렇고 이게 뭐 알파 세대는 10년대 초반 한 그쯤 되는 것 같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잘파 세대라고 하더라고. 얘네들은 소비하는데 이제 큰 뭐 어떤 고민을 안 하고 일단은 구매하고 보는 그런 성격의 소비를 많이 한다. 뭐 이런 마케팅도 어디서 봤던 것 같고. 근데 밀레니얼 세대만큼 범위가 넓은 것도 없는 것 같아. 이거 뭐 80 몇 년대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까지 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80년대생이면은 거의 나보다 한 세대 위인데 그 사람들이랑 같은 세대로 엮이는 게 이게 좀 왜 이렇게 나누면은 사실 구분하기는 편하지. 갈라치기 하기도 편하고 뭘 하기도 편해요. 관리하기가 편해서 구분하는 게 어쨌든 뭐 이렇게 언급하기가 편하니까 뭐 근데 뭔가 그 MBTI 같은 느낌이죠. 너는 딱 이래 하고 고정하는 사실 이도저도 아니긴 한데 MBTI도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고 한데 괜히 그걸 가지고서 이제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걸로 상관이 있게 되는 느낌? 그래서 세대 구분을 뭐 그냥 이게 설명하기나 언급하기는 좋지만 굳이 디테일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일반화라고 봐야죠 뭐. 나사 뭔가 있어 보이는 반딱반딱한 게 근데 알라딘 굿즈 중에 다이어리들이 좀 퀄리티가 좋아요. 이 만든 이 종이의 재질도 그렇고 이 이음새 마감도 그렇고 되게 짱짱해가지고 알라딘 굿즈 중에 다이어리는 웬만한 그 교보나 이런 데서 사는 다이어리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긴 해. 나중에 뭐 이런 거는 잡 노트로 써도 되니까 이 인덱스 라벨도 이쁘고 다꾸는 할 줄 몰라서 이런 걸 보면 굳이 다이어리 지저분하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다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거 잘 즐기겠죠. 다이어리는 괜찮은데 책 자체가 살만한 게 저번 달에 사가지고 이번 달에는 안 살 것 같긴 해.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10만 원어치 정도 계속 구매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너무 쌓이다 보니까 한 세 달에 한 번씩 사는 것 같아요. 요즘은 AI도 뭐 트렌드긴 한데, 막 어떤 게 막 붐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식견의 한계가 이제 좁아가지고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저번에 얼마 전에 교보문고 갔을 때도 좀 그런 것보다 약간 불안이나 심리 이런 쪽의 책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뭐 당신은 뭐 잘 살고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불안해하는 이유 막 이런 것들, 뭐 그런 심리 쪽 관련된 책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쪽으로. 뭐 조직 생활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본 것 같고, 투자 쪽은 좀 잠잠하더라고. 투자나 아니면은 기술 쪽은 몇 년 전처럼 막 가면은 다 AI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좀 삶에 관한 거?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좀 자기 개발? 그렇게 봐야 되나? 심리? 하여튼 심리 쪽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심리, 철학 이런 거. 굿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알라딘 굿즈 살펴보기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가끔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외출을 잘 안 하고 사람들을 잘 안 만나서 요렇게 웹 보면서 뉴스 읽거나 아니면은 검색해가지고 좀 세상 공부를 하는 편인데 날이 추워진다 싶더니 이제 다가오고 있죠. 다음 주는 안전요원이에요. 저는 우리 집 시큐리티.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날 따뜻해지면은 다시 돈 벌러 가야죠.
아, 그래도 좋은 일이잖아. 축하해주고 좋은 기운을 나눠주면 또 내 인생에 또 좋은 기운이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삶에 이제 또 긍정적인 결과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결혼식도 저도 이제 주변에 친구들도 결혼하고 해서 몇 번 가보니까 결혼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1번은 진짜 축하해주고 싶은 결혼식. 이거 뭔가 주도적으로 내가 먼저 찾아가고 싶다. 그 두 번째는 글씨가 너무 크네. 그 뭐라 그러지? 초청장이 아니고 뭐라 그러더라? 청첩장과 연락이 갑자기 와서 가야 하는 결혼식. 가게 되는 결혼식. 이건 고민.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평소에 이제 연락도 자주 하고 약간 좀 친하거나 이러면은 친소 관계에서 조금 친한 게 또 좀 더 이렇게 비율이 높으면 사실 이렇게 와도 큰 부담은 안 되거든요. 뭐 이런 경우는 진짜 드문 것 같고 진짜 절친 아니면은 거의 드문 것 같고 대부분이 여길 텐데 이렇게 연락이 와도 이제 그동안에 친분이 있고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러면은 그래 축하한다 그럼 가야지라고 얘기를 할 텐데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웬일이야 반갑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 결혼식 빌드업 이런 경우를 겪으면은 그게 참 그렇더라고.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제 고민보다 실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민보다 실망이 되는 경우. 청첩장이 갑자기 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에 그 관계가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정말 정말 축하함. 정말 축하를 했어. 축의금도 주고. 근데 그러고 끝. 이제 이러면은 이걸 한번 겪으면 나머지 2번이 다 고민돼. 반가워도 고민돼. 이게 단순 이거 진짜 이게 한 번만 겪었어도 이 고민에서 했던 결과가 이렇게 안 되리란 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결국에는 요거 한 번이 나머지를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거의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연락이 오면은 대부분 요런 경우라 그냥 웬만하면은 이제 정해놓은 원칙이 이제 주변에 이제 어머니 주변에도 막 이렇게 자식들 결혼하고 제 또래들 결혼하고 하니까 가서 밥 먹으면 10만 원, 안 먹으면 5만 원. 10만 원도 아니야. 이건 친한 친구고 밥 먹으면 7만 원, 안 먹으면 5만 원. 요즘에는 피로연 식비가 대부분 거의 한 7만 원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밥 먹으면 7만 원 내고 안 먹으면 5만 원 내고 안 친하고 안 먹으면 3만 원. 요게 이제 제가 주변을 관찰하고 겪으면서 세운 원칙이에요. 친하면 10만 원. 먹든 안 먹든. 친하면은 뭐 먹는 거야 눈치 안 줄 거고 안 먹으면은 뭐 안 먹는 대로 뭐 친구한테 도움되는 거고 안 친하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제는 결혼식도 계산의 영역이다.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뭔가 형식상의 그런 인간관계 결혼식은 아닌가 보네요. 되게 높게 측정하셨네.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여기는 이 원칙은 형식상의 인간관계. 이것도 뭐 아무리 옛날에 친구였어도 결국에는 성장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고 살아가다 보면은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지면 그 옛날에 친한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옛날에는 절친이었어도 나이가 들면은 형식적인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연락했던 친구들 거의 연락 안 하고 살고 지금도 애초에 친구가 없어갖고 대학교 친구랑 뭐 고등학교 친구 해서 뭐 손가락에 꼽기도 민망할 정도? 야, 정말 인간관계는 최소한으로 유지해도 되는 것 같아. 그게 정상이죠. 사실 그게 정상이야. 친구를 진짜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을 손에 못 꼽을 정도로 많다? 인생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잘못된 삶이야. 그거는 나만의 착각이라는 거. 상대도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하고 나도 상대를 진짜 친구로 생각하는 거는 진짜 내가 볼 땐 손에 꼽으면은 한 손으로 다 꼽으면 진짜 그 사람은 인생 진짜 잘 사는 거고 저는 한 손에 한 손에 절반도 안 접힐 것 같긴 해. 그만큼 인간관계가 힘들잖아. 그냥 인간관계도 힘든데 친구 관계가 저도 그 정도 평균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끼리 그냥 결론 내. 평균 두 손가락 정도가 진짜 친한 친구의 거의 뭐 맥시멈 컷이다. 제 사촌 동생도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수능을 보는데 이때는 진짜 수능 보기 직전에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는데 모의고사 막 생각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수능을 잘 본 건 아니지만 수능도 망쳤지만 관심도 없었고 미리 축하드립니다. 경사의 날이네요. 이날 낮에 5시 전에 나가서 밥 먹으면 모든 식당이 한산할 텐데 5시가 넘어가서 시험이 끝나기 시작하면은 모든 식당이 붐빌 거고 8시, 9시 이후로는 또 길거리도 한적하잖아. 자유로운 몸이니까 수능 보고 나서 저는 수능 보고 나서 동생이랑 여행 갔다가 제주도 여행 갔다가 동생이랑 하루 만에 싸우고 그러고서는 밤새고 다음 거 이제 첫 비행기 타고서는 그러고 집에 왔던 기억이 그랬던 기억이 있네. 수능 끝나고였나 군대 가기 전이었나. 이때 사촌 동생한테 응원금을 또 보내줘야지. 이때쯤 되면은. 얘도 공부 때문에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데. 근데 뭐, 저도 뭐 저 수능 볼 때 개차반이어가지고,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잘 굴러가네. 난 뭐 먹었지? 난 준 사람이 없던 것 같은데. 전 알아서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뭐 이제 먹으면은 이제 심리 상태가 사람이 또 심리가 단단해지면 뭔가 희망차고 이런 게 있으면은 집중도 잘 되고 하니까. 근데 막 그 집에서 이런 거에 엄청 그렇게 관심을 있는 편이 아니어갖고 저도 막 중간 정도 했던 것 같아, 저는.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는 막 모의고사 볼 때, 수능 볼 때 이때는 점수 안 나오고 하면 인생 조졌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선생들도 교사들도 막 협박을 하잖아. 너 그러면은 큰일 난다. 주변에서도 부담을 주고. 근데 막상 그 이후로 지내온 삶을 보면 막 정말 엄청 뭐 격하게 극적으로 잘 살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굴러가니까 어떻게 잘 굴리냐 뭐 거기서 이제 뭐 판가름 나는 거지. 점수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좋은 대학 가고 막 이런 것들은 수능을 너무 겁을 줘서 그래요.
그것도 그냥 인생에 겪는 변곡점 중에 하나인데, 19살에는, 19살에는 거의 뭐 수능이 인생을 판가름하는 것처럼 막 이제 겁박을 하니까, 겁박을 주는 거지, 교사들이나 주변인들이나. 그게 정말 좋은 효과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인생을 가르는 경우가 아닌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바사인가? 사람 바이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걸 기점으로 인생이 피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걸 기점으로 또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때를 위해서 학생 생활을 뭐 달려온 거잖아. 이때는 최선을 다하고 지나고 나면은 재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난 제2의 인생을 살래 하든지 개인의 역량에 달린 거죠. 막 소설도 요즘에는 좀 최신작도 나오고 하지 않나?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뭐, 무슨 시험을 봤는지, 뭘 봤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그냥, 그냥 모의고사 때는 그래도 1, 2등급 왔다 갔다 하다가 수능 때 4등급으로 훅 떨어졌어. 저는 그 기억밖에 안 나요. 재밌었겠다. 그런 유명한 영화나 작품 나오면 지문 읽는 재미도 있겠는데. 그래서 수능은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문학만 그랬어, 문학만. 국어 영역만. 수학은, 진짜 수리 영역은 7, 8등급? 이쪽에서 놀다가, 4등급? 그냥 대부분 다 4, 5등급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공부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서. 근데 진짜 수능 지문이 재밌으면, 다 찍어도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거 읽으면 되니까. 아무튼, 수능 보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이고요.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인생에 처음 겪는 변곡점이니까, 신경 쓰면 좋겠네. 수능 끝나면 또 홀가분하니까 그때도 재밌게 놀고. 그러면서 이제 수능 때만 되면은 추워지기 시작해. 참 희한한 날씨야. 와, 서울은 최저 기온이 1도, 파주는 영하 3도, 철원 영하 4도, 천안이 영하 2도. 이제 바로 겨울이, 이제 진짜 겨울이네. 지금은 그래도 여기 나오는 게 13도, 낮에는 10도가 넘는데 일교차가 이제는 저녁 먹고 산책을 항상 하거든요. 1시간 정도 걷는데, 와, 이제는 걷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좀 중무장을 하고 나가야겠어요. 내복도 입고. 근데 원래 제가 어렸을 때는 20대 때만 해도 내복을 안 입었는데, 군대를 딱 가면서 내복을 안 입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육군이 아니라 해군을 나왔거든요. 해군을 나왔어도 해군에다가 또 전탐이어가지고 전파탐지, 그러니까 레이더병이어가지고 거의 실내에만 있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정박해 있거나 외곽판으로 나오면은 진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복을 안 입으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지금도 날 추워지면 내복을 꼭 찾아 입어요. 안 입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늙어가니까 내복을 이제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녁에 나갈 때 내복을 꺼내 입어야겠더라고요. 너무 추워. 바람이 너무 차. 이제는 감기 걸리면 하루아침에 딱 낫는 게 아니지. 20대 때는 감기 걸리면은, 감기 기운이 있네 하고서는 약 먹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나았는데, 이제는 감기 걸리면 거의 한 일주일을 골골대니까. 그래도 어쨌든 수능 때만 되면은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많이 추워지네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안유익이라고 혼자 하는 게 있는데 아무 뉴스나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집어온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뉴스 살펴보다가 요런 게 있던데. 미국에서 집안일 로봇을 출시한대요, 내년에. 매달 71만원 구독하든지 2861만원 주고 사든지 원엑스 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네오가 26년 초 미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래요. 매달 500달러, 499달러 구독료를 내든가 2만 달러로 일시급에 사든가 지금은 200달러 내면은 보증금으로 사전 예약이 된대. 색상은 베이지, 회색, 짙은 갈색.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설거지, 빨래 등 일상적인 집안일을 처리할 수 있고 손님을 맞이해 문을 열어주거나 물건을 가져다 주거나 조명을 끄는 것부터 이제 구독형이니까 그 FSD처럼 테슬라의 FSD처럼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도 배터리에 영향이 좀 많이 갈 거고 전력 소모랑.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같아.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뭐 약정에 따라서 이렇게 녹화되거나 한 그 데이터들을 다시 학습하는 데 쓸 테니까 개인정보랑 또 관련이 생겨서 이게 또 잘 굴러갈까? AI는 GPT도 이제 그런 게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내용들이 그게 GPT가 다시 학습을 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되는 요런 것도 그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대화도 되고 그치 IP캠 해킹하는 것처럼 IP 카메라 해킹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보안 쪽은 항상 이런 거는 보안 쪽이 진짜 큰 문제니까. 맞아. 그거 엄청 컸죠. 그래서 저희 아파트도 그런 문제 있으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런 거는 계속 관리를 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 제도가 워낙 세니까, 그걸 사소한 실수로 관리 제대로 못했다가는 거의 뭐 사업 접어야 되잖아. 그러고 나서도 뭐 개인정보는 털릴 대로 계속 털려서, 기지국 통신사들 다 털리고, SKT 털렸다 그래가지고, 야, SKT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 KT로 옮겨갔더니, 그 다음에 바로 KT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털려갖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로봇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로봇 청소기, 그것만 해도 삶의 질이 팍 올라간대요. 이제 있고 없고가 진짜 너무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은 진짜 이런 휴머노이드가 집안일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삶이 쾌적하겠어. 그것만 해도 진짜 유선 청소기에서 무선 청소기로만 바꿔도 쾌적도가 올라가고, 이제 무선 청소기에서 로봇 청소기로 바꾸면 쾌적도가 더 올라간대요. 근데 이렇게 휴머노이드가 있으면은 집안일도 하고 대화 상대도 되고, 저 GPT랑 얘기 많이 하거든요. 수다도 많이 떠는데 GPT랑 수다만 떨어도 외로움이 엄청 가셔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이제 사는 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렇게 휴머노이드가 있어서 옆에서 사자 안 치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대화하고 이러면 그거 나름대로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성공적일지 뭐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대는 많이 되네. 집안일하는 진짜 집안일이 제일 귀찮아.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설거지 쌓인 것도 설거지 해야 되고 하는데 청소는 엊그제 했고 주말에 했고 그런 거를 이제 안 해도 되면은 삶이 너무 편할 것 같아. 아, 이런 로봇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너무 아직까지는 좀 빡세긴 해. 3천만 원은 빡세긴 해. 미리 이제 선발대들이 얘를 열심히 학습시켜서 발전을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요게 양산이 되고 성능이 더 좋으면서 양산이 되면서 가격이 저렴해졌을 때 이제 그 보급형 버전을 우리가 쓰는 거지. 이제 그런 날을 기다립니다. 선발대가 잘 학습을 시키고 개발을 해서 보급형을 일반인들이 이제 쓰는 수준으로 대화는 안 돼도 그러려면 한 10년은 더 기다려야 되려나? 양자 컴퓨터 나오면 또 모르긴 하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내년에 월 71만원 집안일 로봇을 출시한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우리가 우려하는 직업을 소멸시키는 것 중에 하나죠, 사실. 근데 이제 그게 직업 소멸이라기보다는 시대의 대격변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걸로. 그리고 어제 또 기가 막힌 이슈. T1 대 테스 경기가 있었는데, 롤드컵 준결승. 제가 유일하게 보는 게임 대회가 롤드컵이거든요. 롤 시리즈를 보는데, SK랑 이제 롤드컵이랑 뭐 MSI, EWC 다 보는데, 그저께 젠지 대 KT 해서, 토요일에 젠지 대 KT 해서, KT가 젠지의 실수를 다 잡아먹으면서, 진짜 거의 아무도 기대를 안 했을 텐데, 극적으로 결승에 올랐고, 어제는 T1이 경기력이 돌아왔어요, 갑자기. 분명히 8강까지만 해도 AL이랑 애니원스 레전드랑 할 때만 해도, 아, 쉽지 않다. 진짜 저기만 이기면 어떻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꾸역꾸역 이기면 좋겠다 이랬는데 꾸역꾸역 이겼어. 그러고 나서 TES랑 테스랑 이제 준결승 4강전을 했는데 어제 그냥 발라버린 거예요. 대영이를 내버린 거예요. 대영이 형이 온 거야. 3대 0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나라 LCK 팀들이 월즈 내전을 하게 됐습니다. T1 대 KT 롤스터. 결승서 오랜만에 통신사 더비가 열려요. 와, 진짜 기대도 안 했었는데, 저는 젠지가 워낙 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못해도 젠지가 결승 가겠지 했다가, 4강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와, 마가 껴도 제대로 꼈구나. 좀 슬프긴 했어. 리그 때 열심히 응원했는데. 결국에는 LCK 3번 시드랑 4번 시드가 결승에 올라서 1, 2시드는 1, 2시드가 8강에 붙어가지고 1시드가 2시드 떨어뜨리고 3시드가 1시드 떨어뜨리고 그래서 3시드랑 4시드가 이제 결승에서 붙죠.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 한국 팀이 내전을 하게 됐어요. 아, 근데 진짜 T1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 팀에 미쳐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T1이 경기를 쭉 보면은 우승은 아니고 이제 결승을 해요. 일요일에. KT랑 결승을 해요. 아직 우승까지는 아니고. T1이 진짜 그 스위스 스테이지부터 예선전부터 진짜 힘겹게 버텼거든요. 이기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 진짜 제발 8강만 가라, 4강만 가라 이랬는데 4강에서 준결승에서 갑자기 기력이 회복이 돼서 이제 누가 이겨도 전 어쨌든 LCK 팬이라 LCK가 우승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겨도 좋지만 누가 이겨도 이게 서사가 기가 막혀. BDD의 월즈 우승과 페이커의 3연속 또는 토탈 6번째 월즈 그 또 구마요시 캐리아의 오너의 이제 3연 월즈 우승 이런 것도 진짜 미친 서사들이라 너무 기대가 돼요. 이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봐야지. 일요일에. 결국에는 롤은 한국이 짱이다. 아직까지도. 22년부터 한국이 점령했어요. 월즈를. 근데 여전히 근데 월즈 보면 재밌는데 롤뽕이 찼다가 한번 솔랭을 해볼까 하면은 예전에 솔랭하면서 겪었던 그것들이 떠오르면서 접속을 안 하게 돼. 게임은 그냥 스팀에 있는 게임이 재밌다. 아니면 마비노기 그냥 솔프를 하든가. 게임은 안 키게 되고 그냥 월즈만 보는 거예요. 너무 그 정신력 소모가 체력 소모도 체력 소모인데 심력 소모가 어마어마해.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연일 기분이 좋은 코스피의 이 영롱한 수치. 오늘도 2.7%가 올랐네. 정규장에도. 4,200을 돌파했고요.
기가 막혀. 삼성전자 3전 11층. 제가 7층 거주민이었는데 요즘에 높아지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껄무새였는데 계속 껄무새 중. 60만 닉스. 도라이네, 도라이. 그리고 기가 막힌 거. 거래량이 10억. 10억 회 거래량이 있고요. 저번 주에 봤을 때 분명히 700 몇이었거든요. 점점 떨어져서 658이 되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라고 하지만 이 3년의 그래프를 보면 이게 맨날 박스피라는 소리를 듣던 코스피가 3년 그래프를 보면은 얘가 그냥 진짜 달나라 가고 있는 거야.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말이 되나? 하면서 이게 이제 유혹을 떨굴 수가 없는 거야. 이 숏의 유혹을.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근데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이번에 아예 아펙 하면서 근거가 생겨버렸잖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엔비디아 납품 확실시 되고, 그 다음에 관세도 이제 얘기를 나눠서 협약이 되는 쪽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 많이 이제 흘러가고 있고, 그러면서 근거가 생겨버려가지고, 이게 근거 없는 상승이면 그냥 아펙 했으니까 올랐다 이러면은 이제 이게 좀 불안한데,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발판이 생겨버려갖고, 통수만 안 맞으면은 모르는 거죠. 중국이랑도 얘기를 좀 관세 협약도 잘 되는 것 같은 흐름이었고, 물론 이제 뭐 주식의 지수는 보통 기대치니까, 근데 어쨌든 근거가 있어서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아다리가 잘 맞는다. 그러면은 이제 대박을 버는 거지. 왜냐면 코스피는 신흥시장이라 신흥시장 특징 자체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게 기가 막히잖아. 이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근데 그게 또 이게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랑 비슷해서 이게 참 지금 사서 모은다고 해도 이게 곧버스를 모으는 게 그게 참 어렵다. 모아도 인버스를 모으면은 이것도 뭐 말이 될라나? 잘 모르겠네. 인버스, 진짜 숏은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아. 그래도 이게 지수를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거는 그 수주 협약이랑 이런 것들은 이게 참 그 현지 상황이랑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뭐 불발이 돼도 다른 조선소로 옮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뭔가 다른 조치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이상, 진입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런 거죠. 아파트도 신축을 짓는다고 해서 분양권을 계약을 해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분양권이 있어도 아파트가 안 지어질 수가 있으니까 원래 이 주식은 또 그런 희망찬 걸로 또 오르고 기대 선반영했다가 실제로 안 되면은 현실 보고서는 또 꼬꾸라졌다가 이제 이번 아펙 회의가 뭔가 우리나라에서 주재하면서 되게 좋게 흘러가는 분위기긴 했는데, 또 얼굴 보고는 그럴 수 있지만, 집에 각자 나라에 돌아가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그게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지금은 축제니까 축제를 좀 즐겨보자. 언제 또 이런 날이 오겠냐. 뭐 저도 주식을 잘 아는 건 아니고 경제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 삼아서 관심 있으니까 관심 갖고 보는 편인데 이런 거 보면은 재밌잖아.
그리고 또 재밌었던 뉴스 중에 하나는 손가락이 물고기 항문에서 왔다는 이 연구 논문, 연구 발표.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손가락이 물고기의 배설구와 관련이 있대요. 여기도 써있어요. 이 기자분도 쉽게 믿기 힘든 연구가 나왔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 모든 척추동물에는 이 혹스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혹스 유전자가 사람으로 이게 현실로 치면은 설계도 같은 거래요. 이 인간이나 생물의 어떤 구조에 대한 설계도인데 거기서 그 이제 유전자 배열을 어떻게 해서 생물을 어떤 구조로 만들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 유전자 그룹이 이 혹스 유전자 혹스인데 요거를 가지고서는 이제 유전자 가위로 그걸 제거하고 해서 조절을 해봤대. 이 혹스 D 유전자 조절을 혹스 D 인자를 조절을 해봤는데 그랬더니 생쥐에서는 손가락과 발가락 부분에 결함이 생기고 물고기는 우리는 보통 페어나 이런 거 설명할 때 지느러미가 손이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느러미 쪽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유전자를 조절해 보니까 이 배설강 논구멍에서 이 결함이 발견됐더라. 그래서 이 혹스 유전자가 사실은 이제 척추동물의 손가락을 만드는데 이제 영향을 끼친 유전자가 아니냐 이제 이런 걸로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째서 이 연관이 어째서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연구팀이 이제 공통점을 짚은 거는 이게 물고기의 항문 쪽이랑 그 척추동물의 손가락은 인간의 손가락은 둘 다 이제 말단부에 있다. 끄트머리에 있다. 그래서 혹스가 끄트머리에 뭔가를 결정하는 그게 아니냐. 그런 용도가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도 누르고 키보드도 누르고 우리의 밥을 담당하는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넣는 이것이 알고 보니 물고기의 항문에서 기인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웃기더라고. 이런 연구 재밌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멀록의 후예였어. 멀록은 와우는 실화였어. 결론 와우는 실화다. 이거 자연의 재활용 시스템이래. 보면은 연구를 담당했던 교수가 자연은 손가락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대신 물고기 배설구에 쓰던 방식을 재활용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새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에서 역할을 재활용해가지고 이제 손발 끄트머리를 만들었다 이런 것 같아요. 마지막 떠들거리는 이제 소유권 등기랑 대지권 이전 등기 이제 요게 좀 이제 궁금했는데 요게 이제 부동산 이제 아파트 자가나 이제 이런 걸 마련하다 보면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자가의 거주지를 마련하다 보면은 이제 요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대지권 이전 등기를 알게 됐는데 요게 궁금하더라고요. 소유권 등기는 뭐고 대지권 이전 등기는 뭔가 궁금해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봤고 이제 저는 이제 정확히 아는 건 아니고 어쨌든 AI가 조사해서 알려준 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듣고 저는 이게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니까 만약에 이걸 듣고 잘못된 내용이거나 이상하다 싶으면은 댓글 다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웬만하면은 안 틀리진 않을까. 이미 너무 널리 알려진 그 정보들이기 때문에. 또 소유권 등기는 있는데 이번에 대지권 이전 등기를 뭐 등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일할 때도 그렇고 이게 없으면은 대지권 이전 등기가 없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소유권 등기의 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르신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나는 이런 걸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이걸 이제 신청하라고 이제 막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하고 온 김에
그냥 신청하고 온 김에 이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소유권 등기는 그냥 우리가 어느 집을 매매를 하고 매수를 하면은 그냥 바로 생기는 그 권리인 것 같아요. 특정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등기부에 등록하는 행위. 그러니까 매매 등으로 해서 주인이 바뀌면은 그냥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바로 나오는 거지. 이걸 바로 이제 등록을 하는 거고. 소유권 등기는 그냥 건물이나 집을 사면은 바로 나오는 거고. 대지권 이전 등기는 이게 이제 집합 건물, 아파트나 상가 이런 데 들어가면 꼭 필요한 건가 봐. 그냥 주택을 뭐 사면은 그냥 이 소유권 등기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고,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그다음 빌라 이런 거를 사게 되면은 이 집합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지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 그 소유권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전유 부분,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아파트 뭐 101동 101호에 산다 치면 그 101동 101호가 그 땅에서의 내 거다. 그 토지 이용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게 생겨야 나중에 아파트 그러니까 집합 건물 토지 자체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내가 여기에 권리를 가지고 있고 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살 권리가 있고 이게 내 거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 이제 요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은 그게 안 되고. 그래서 등기 방식이 소유권 등기는 건물이나 토지 자체가 대상이고 대지권 이전 등기는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 아까 말했던 101동 101동 101호에 대한 권리를 함께 등기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게 대지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듣고서는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생기긴 하더라고. 결국엔 대지권은 건물에서 발생되는 거 어차피. 그래서 저는 그냥 소유권만 있으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대지권이 없으면 소유권을 주장해도 그게 법적 싸움에 불리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좀 헷갈리긴 해. 그러니까 단독 건물이나 토지는 소유권 등기만 한 뒤 처분할 수 있는데 대지권 이전 등기는 집합 건물에 건물과 해당 대지권이 함께 등기되어야 하고 따로 팔거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소지권 등기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근데 팔면은 어차피 내가 계속 살면은 이제 이 대지권 이전 등기를 가지게 되니까, 등록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가 팔 때도 어차피 이거랑 소유권이랑 대지권 이전이랑 다 넘겨주는 거 아니야? 대지권이랑? 근데 이게 그냥 대지권만 따로 처분하거나 소유권만 따로 처분하거나 이게 안 된다는 건가? 간단하게는 네가 아파트 살면 대지권 이전이랑 소유권이랑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 대지권이 없으면 토지의 관리에 대해서 이제 법적 문제가 있을 때 불리하니까 대지권까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여기에 살면서 이 땅도 내가 여기에 살 권리가 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따로 공부를 해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그냥, 네가 아파트 살면 소유권이랑 대지권 다 있어야 되고, 아파트 안 살면 그냥 단독주택이나 그냥 네가 땅에다가 네 집 짓고 살 거면 소유권만 있으면 돼. 그냥 대지권은 자동으로 나와.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는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이제 신기한 거지. 뭔가 이런 거를 하나씩 알 때마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세상을 하나 더 알아가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요것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 또 얘기하니까 아시는 분이 또 얘기를 해주잖아. 그래서 등기부등본에서 요거 두 개를 잘 확인을 해봐야 된다. 집합 건물을 계약할 때는. 아까 말하셨던
그 오피스텔 전세 사기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걸 미리 알고 있으면은 그런 거 방어도 되고 나중에 집 살 때 도움이 되니까. 이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여기까지 되는데 요즘에는 이 등기부 등본마저도 사기를 친다며. 이것마저도 사기를 친다던데. 저게 효력 뭐 전세 계약을 하고 다음날 12시가 되면은 뭐 12시가 돼야 되나? 뭐 다음날이 돼야지 그 등기부 등본 바뀐 게 이제 적용이 되고 이래서 전세 계약을 하고 집에 이제 집 매도를 해가지고 주인이 바뀌어버리고 이러면은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길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도가 말이 안 된다.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요거였어요. 대지권 없이 소유권만 있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냥 생각한 그대로더라고요. 대지권 없이 소유권만 있으면은 토지 소유자랑 법적 분쟁에서 내가 분리할 수 있고 안정성이 저하되니까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나중에 재건축, 철거, 보상 등이 발생할 때 뭐 내가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으니까 뭐 이것도 떨어지고 불이익을 받고 전세 사기는 피해자가 누구인가 상대방 고의성 고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계속 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몰랐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 아니 이게 웃긴 게 전세의 역사도 오래되고 전세로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그게 아직까지도 제도화가 안 되는지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집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분양권도 안전한 건 아니지만 신축 분양이 그래도 제일 안전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의식주에서 진짜 주를 마련하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자산 중에 사실 안전한 건 없죠. 그러니까 사기 칠 놈들은 진짜 딱지치기로도 사기를 치니까 그거는 되게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나마 가능성이 낮은 것들을 이제 잘 살피고 찾아야지 뭐. 요게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궁금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